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샤를 드골과 레지스탕스에 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골과 레지스탕스와의 긴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스토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레지스탕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해방된 프랑스에서 진행한 중요한 행위들 중 부역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파리 해방과 더불어 독일 점령군들을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제압한 뒤 레지스탕스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일 점령군과 이에 협조하는 프랑스 부역자들에 대한 처단이었습니다. 당시 레지스탕스의 독일에 협조한 부역자 및 적폐 인사들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실상 드골이 지향하는 정식 절차에 따른 절도 있고 절제된 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지나칠 정도로 과격하여 짙은 보복성 행위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드골은 레지스탕스의 방식에 절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었고 따라서 일정 지역의 부역자 및 적폐 인사들에 대한 처리를 맡기거나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골이 레지스탕스가 지나친 보복 행위와 더불어 외형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스타일로 부역자 처리를 진행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듯 관여치 않았던 이유는 드골 자신의 생각에도 그들에 대한 처리 과정을 레지스탕스들처럼 어느 정도 과격한 방식을 생각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레지스탕스들의 행위는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기도 했고 분노 표출과 같은 과격한 행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장교의 정부였던 프랑스 여성들을 끌고 나와서 머리를 빡빡 깎이고 드러낸 가슴에 나치를 상징하는 갈고리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그녀들은 나는 독일군과 잤습니다 라는 프래카드를 목에 걸고 파리 시내를 조리돌림시킴으로써 여성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또한 레지스탕스들은 제대로 사법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즉결 처형을 실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의 희생과 보복적 처단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레지스탕스와 그들이 이 같은 행위를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행해진 보복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였던 것인지 예를 든다면 공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례로 부역 당사자인 남편을 살해한 뒤에도 그들의 부인 역시 잔인한 집단 강간을 당한 채 자신의 11살 된 어린 아들과 함께 살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박당한 부역자가 자신의 딸이 10여 차례나 흉간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아이는 내팽겨친 채 부역자인 엄마가 강간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부역자와 적폐 인사들을 처리하던 레지스탕스의 더욱 공포스러운 행위는 부역자들에 대한 처단을 집행하기 직전에 잔인한 방법의 고문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부역 혐의자의 양쪽 눈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생식기가 잘리고 불타는 침대 위에 눕혀지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독일에 협조했던 한 카톨릭 신부는 자신이 무덤을 스스로 파야 했고 거기에 더하여 레지스탕스들이 그의 생식기에 총격을 가한 뒤 생매장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역 여성들의 경우 부역의 종류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가슴이 도련해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부역의 종류와 정도가 조금만 심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역자들은 맨발로 깨진 유리 위를 걸어야 했고 여성 부역자들은 체포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체가 되었으며 동물과 같이 교미하듯 당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드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달리 제지할 방법도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프랑스 일반 시민들이 레지스탕스의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함께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프랑스의 부역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처형되었는지는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샤를 드골은 1943년 영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하던 중 카사브랑카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총리인 처칠과 함께 6월 13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독려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프랑스 내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위해 다방면으로 처칠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특히 레지스탕스들에게 필요한 무장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처칠과 드골은 서로 상대방을 너무 싫어했고 많은 분야의 이견에 대하여 개와 고양이 사이들처럼 으르렁거리며 대립하였기 때문에 처칠은 레지스탕스의 진원을 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처칠이
드골에 대하여 비열할 정도로 사적인 비판까지 해가며 정부 강요들에게 그가 지휘하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 관료들은 드골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급변할 경우에 초래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드골 지원을 주장했고, 처칠은 숙고 끝에 내각의 뜻에 따라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차 대전 중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레지스탕스 활동에는 드골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우파 세력과 장 물랭을 대표로 하는 공화주의자 그룹,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이러한 레지스탕스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항운동에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파 민족주의자 그룹, 의열단 등을 꾸려 무장투쟁을 전개한 아나키스트 그룹, 농민들이 중심이 된 의병, 박헌영, 조봉암 등 공산당 계열의 좌파 지식인 그룹 등이 총망라되어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드골이 런던으로 망명한 이후 프랑스 내에서 레지스탕스와 지속적인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합동작전은 없었고 대부분 국지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골이 루즈벨트의 군정 야욕을 감지한 후 대국적 합동작전을 기획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레지스탕스들에게 자신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파리에 조기 입성하는 시나리오를 알리며 총궐기할 것을 지휘하게 됩니다. 사실 드골은 프랑스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레지스탕스로서 전우들과 같이 파리를 해방시켰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드골은 파리 입성 후 곧바로 레지스탕스와 프랑스군이 파리 해방을 선포하고 자신이 임시 대통령인 프랑스 임시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선포한 후 드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파리를 주도한 레지스탕스가 거의 모두 공산당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무려 30만 명을 헤아렸는데 모두가 무장한 상태였고, 더욱이 이들은 파리 수복에 대하여 일거의 공산혁명으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 주도의 파리 해방을 하게 될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이때 드골은 레지스탕스들이 파리 수복과 항덕운동에 대한 공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작정 넘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드골의 고민은 불안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이 비록 막바지에 이르긴 했지만 아직도 2차 대전은 끝나지 않았고 독일은 미국이 개입하여 결성된 연합군과 여전히 교전 중이었기 때문에 무저항 군인인 레지스탕스들을 프랑스 정규군에 편입시키는 묘수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 연합군에게 큰 힘이 될 만큼 프랑스군의 병력이 증대되는 상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패전국이 아닌 승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드골의 이 같은 용병 전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동시에 그의 고뇌에 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낸 묘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의 공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국가와 프랑스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면으로는 결국은 모든 것을 드골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실현한 결과로서 시민 정신을 집결시켜 새로운 사회를 이룩한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짠 것이었습니다. 드골은 파리 해방 후 레지스탕스들과의 연계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놀라운 용병술을 발휘함으로써 국면 탈출에는 성공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레지스탕스가 여전히 프랑스 내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조직임이 확실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며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좌파 세력들이 실시하려고 강한 의지를 보였던 사회보장제를 실시하기로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결정하며 공산당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한 반항의 선두에 설 기회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드골은 그들을 좀 더 안정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의 공산당 당수였던 모리스 토레즈는 프랑스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히틀러가 여러 가지 방법, 특히 사형을 시키겠다는 위협을 가하자 모스코바로 도주해 몇 년간 스탈린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드골은 그를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인사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했던 시기였는데 드골은 스탈린에게 모리스 토레즈가 만약 귀국한다면 도주죄를 사면할 테니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토레즈는 과격파 공산주의자였으나 드골의 타협안을 받아들인 스탈린이 귀국을 허용하여 돌아온 후 드골은 그를 소련으로 피신하기 전 활동하던 좌파 레지스탕스 조직에서 게슈타포의 바르비에게 고문당한 후 살해된 레지스탕스의 영웅인 장 물랭을 대신하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드골이 작게는 파리 해방과 크게는 프랑스에서 독일을 축출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레지스탕스와 좀 더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그들이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하나의 기획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토레즈는 비록 과격파 공산주의자였으나 드골 대통령의 말은 모두 들어주었고 공산당 중심의 레지스탕스 위원회에 연설자 드골이 나타나면 모두가 드골 만세를 불렀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수우파로서 전통 카톨릭교도 군인 출신이었던 드골이 자신의 정신적 방향과는 정반대 노선을 걷는 극좌파 즉 공산주의자들인 레지스탕스와 협치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두 조직 간의 관계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선 항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에 휘말려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된 시기에 드골은 역사상 형식적으로나마 프랑스를 지배했던 비시 정권의 말소 및 레지스탕스에 대한 상대적 평가절하라는 양면 정책을 취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것은 국외에서 싸웠던 드골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고 사실상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레지스탕스와 협치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듯 했지만 실상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부역자 처단과 사회개혁을 열망하던 레지스탕스 세력과 패탱주의자조차 끌어안으며 정치적 안정을 기회보려던 드골은 결과적으로 절대로 레지스탕스 조직과 같은 노선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한 레지스탕스 지도자들과 드골의 알력과 분열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종국에는 다 함께 쓴 경험을 맛보아야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안정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레지스탕스의 원래의 목표는 갈수록 좌절되었고 열성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국민적 지지는 옅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강한 의지로 개혁 작업을 실행해 나가며 프랑스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분오열된 국민 여론을 끝내 통합시키지 못한 드골 역시 레지스탕스 이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여러 방면으로 국면을 조절해 나가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 적지 않은 개혁을 동원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드골 개혁의 프레임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편안한 시청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